일단 젠슨항을 보면 올해 CES에서 재미난 말을 던졌어요. 네.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거의 왔다. 원래 이 AI 역사가 한 7, 80년 되거든요. 네. 근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뭐 이거 뭐 그렇게 쓸만한 게 아니다라고 봤는데 챗 GPT 나오면서 갑자기 너무 순식간에 확 좋아졌잖아요. 이것처럼 로봇의 역사도 되게 길어요, 사실은. 네. 인간은 오토마타라는 개념으로 문학적으로 보면 200년 전의 작품에도 로봇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계속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하고 대표적인 이제 비전을 갖고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얼마 정도 규모가 크냐 하면 2천만 시간 분량의 인간 동작 작업 그 영상들이 있어요. 2천만 시간 제가 계산해봤더니 인간이 하루에 8시간씩 넷플릭스 본다라고 할 때 대략 한 6천 년인가? 아이들은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너희가 로봇 학습에 쓰게 되면 로봇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블랙슈트시네요. 네. 과학 IT 쪽에서는 가죽 잠바가 핫한데 젠슨항으로 인해서 좀 땀 차는 걸 싫어해가지고 가죽 잠바 저한테 약간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블랙슈트로 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게 뭐 AI라든가 그 다음에 로봇, 뭐 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요런 큰 IT, AI 관련된 주제들은 키워드들은 올해 좀 어떨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요즘에 또 로봇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니까 로봇은 좀 어떨 것 같은지 일단 간략하게. 사실 뭐 AI 이슈는 계속 가는 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AI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네. 뭐 점점 고액 지불하고 쓰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슈미투버 교수라고 해서 카우스트, 그러니까 현대 AI의 뭐 아버지가 AI가 여러 명이더라고요. 많아요. 네,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분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AI 진짜 충격은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네. 사람이 지금도 충격 많이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피지컬 AI가 돼야지만 진짜 충격이 온다. 피지컬 AI인데 AI가 단순히 보면 몸이 생기는 거. 대표적인 게 자동차도 있겠지만은 자동차는 이제 모빌리티 측면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로봇 형태의 AI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당연히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의 AI 이슈는 계속 가겠지만 네. 로봇 관련된 AI 이슈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올해는 로봇이 좀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건데 요즘에 또 휴머노이드라는 단어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교수님 이번에 휴머노이드라는 책 제목이 인간을 닮은 기계 공존의 시작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휴머노이드가 뭐고 왜 지금 휴머노이드가 관심을 받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말 그대로 휴먼에서 이제 따왔던 휴먼하고 이제 뭐 합성어니까는 인간을 닮은 로봇인데 인간의 외형을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처럼 뭐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머리도 있어서 딱 봤을 때뭐 로봇 공학자가 아니더라도 사람 같은데? 이런 거로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그 로봇을 굳이 인간과 함께 만드는 거죠? 요게 사실 굉장히 이것만 갖고 한 2시간은 제가 입을 털 수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왔어. 로봇 청소기나 냉장고 집에 들어왔어요. 매뉴얼도 약간 보면서 약간 헤매면서 우리가 익히잖아요, 초반에. 근데 인간처럼 생긴 장비가 집에 와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해. 그럼 우리는 그 동작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배울 때도 쉽고 소통도 주로 언어로 하고. 즉 로봇이 인간처럼 생겼을 때 첫 번째 장점은 인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우고 상호작용하기가 쉽다. 그리고 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인지적인 거부가 심리적인 부담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한테요? 네. 또 하나는 인간이 만약에 작업장이나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다 내 몸에 맞춰가지고 뭐 문고리도 있고 물건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 눈높이에 어떤 것들이 딱딱딱 돼 있겠죠. 그렇죠. 근데 로봇이 만약에 3m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맞겠죠. 그렇죠. 문 사이즈하고도 안 맞고. 눈 사이즈, 문턱에 다 얼굴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1m 70 내외 정도 로봇이면은 문도 맞고 손잡이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한 거잖아요. 인간의 환경에 로봇이 들어봤을 때 그냥 다 맞는다. 바꿀 게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자꾸 기업들이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로봇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 휴머노이드가 특히 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가나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번에 뭐 중국은 사실 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올해 연초에만 있었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최한 회의만 봐도 제가 이제 영상 보고서 놀랬던 게 하웨이 대표 앉아 있었고 하오미 대표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정확하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5살짜리 CEO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트리 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 CEO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재벌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기업도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그렇게 이제 중국은 국가 단위 산업으로 밀어붙이려고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또 중국이 또 강조하는 게 춘절 행사 같은 거잖아요. 국가 뭐 큰 축제 같은 거. 요때도 보면 로봇을 의도적으로 엄청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미국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국가의 위상이나 산업의 위상 측면에서 로봇을 특히 휴머노이드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또 올해 출시될 수 있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또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이미 지난달부터 판매된 것도 있었어요. 한정 판매여서 바로 매진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당선을 하고 취임식을 했던 트럼프의 그 행사장에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 CEO들 뭐 아마존 CEO도 보였고 제프 베조스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있었고 뭐 빅테크 기업 CEO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정부의 정책도 이런 IT나 AI와 함께 간다라는 거를 강하게 표시한 거겠죠? 그래서 특히 트럼프 정부는 뭐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지라고 하는 이제 정부 효율부서 만들었잖아요. 당장은 사실은 저기 집중하고 있긴 해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원 처리 같은 거로 AI 대체하는 거. 근데 당연히 공무원이나 행정 조직도 몸을 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소방이건 치안이건 청소 업무 같은 것들도. 근데 이런 데 또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되면 뭐 엑스닷.ai 쪽 그룹 같은 일도 하지만 이 친구가 또 테슬라를 기반으로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한다고 꿈꾸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도 결국 정부 효율화 측면에서도 휴머노이드를 장기적으로 끌고 올 것이다. 라는 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도 얘기해 주셔서 먼저 미국과 중국 좀 더 여쭤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왜 휴머노이드가 100억대나 등장할까라고 예상했는지 5년 뒤, 10년 뒤 미래 실제로 휴머노이드는 얼마나 많이 사용될까요? 그게 사실 예측치가 좀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근데 이게 제가 옛날 데이터를 봤더니 자동차 시장도 몇십 년 전 보게 되면 미래에 뭐 1억대가 필요할 거다, 10억대가 필요할 거다 편차가 크더라고요.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 기준으로는 대략 15년 후에는 10억대 얘기한 투자자가 좀 많기는 해요. 또 일론 머스크는 또 약간 크게 지르는 분이다 보니까 이 양반이 2040년 기준으로 미니멈 10억, 맥시멈 100억대를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의 예측치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건 디폴트로 보고 있고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뭐 서구화된 국가들을 보게 되면 뭐 약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집에 청소기나 뭐 세탁기 없는 집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가전으로 들어온다. 다만 이제 진입 장벽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게 될 것이나 이슈가 한 가지는 있는데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렌탈 모델처럼 들어오는 거죠. 렌탈 모델처럼 이제 임대하는 거. 한 달 동안 얘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애랑 뭐 대화도 해주고 외국어도 공부시켜줘. 그런데 이걸 2천만 원으로 살려면 비싼데 한 달에 그렇게 하는데 임대료가 60만 원이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당연히 한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기능과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런 논리로 개인용, 가정용 휴머노이드 산업 시장이 열리면 산업 쪽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가정용 로봇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날 휴머노이드 기술은 발전 단계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현재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당연히 산업인 거겠죠? 그렇죠. 아직은 사실 휴머노이드가 뭐 인간하고 우리처럼 앉아 같이 막 작업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안정성 때문에 아직은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중국의 춘절 행사에서도 사실 약간 언론에서 어그로를 끈 거긴 하지만 뭐 기업의 휴머노이드가 춤을 추고 공연하다가 갑자기 관객석이 약간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긴 했는데 그걸 약간 밀어붙이는 것처럼 하면서 몸으로 약간 이렇게 태클 같은 거 거는 동작이 나왔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작업 환경 내에서 안정성 이슈가 생기긴 하는데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래서 인간하고 분리돼서 휴머노이드끼리만 근무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에즐리트나 그런 로봇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류센터 그쪽을 하고 있고 BMW가 가장 재미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규어라고 하고 있는 미국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BMW 미국 공장은 작년부터 그 실험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만 봐도 인간보다 오히려 4배 빠르고 인간보다 오히려 오차나 효율 같은 건 7배 정도 향상됐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한된 환경 내에서 이제 연구한 것들이 약간 작은 규모의 산업 나중에는 뭐 소상공인, 개인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점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럼 휴머노이드가 가정에 보급되면 우리 일상과 가족의 그런 관계들은 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사실 여기 재미난 게 혹시 작가님은 저거 쓰시나요?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아니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제가 로봇인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그렇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 의구심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내가 해도 꼼꼼히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그쪽 홍보를 참여해서 솔직히 말씀 홍보를 참여한 건 맞긴 한데 저는 그 로보락을 쓰거든요. 이게 청소가 엄청 잘 돼요. 어디 건데요? 중국 거예요. 로보락이라는 회사께. 그러니까 로보락이 회사 이름이고 거기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을 바꿔갖고 쓰고 있는데 얘가 물걸레도 빨고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다 해요. 만약에 집안 지형을 내가 스캔해서 갖고 있어요. 맵을. 실시간으로 청소한 구역 안 한 구역 이렇게 보여줘요. 비주얼로. 청소가 솔직히 저보다 잘해요, 걔가. 왜냐면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네. 친구가 잘한다기보다 교수님이 못한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네네네.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제가 로브라는 얘기 맞아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런 거 비슷한 거 쓰는 사람 꽤 많아요, 요즘에.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가정에서 어떤 관계성이 형성될까 질문하셔서 얘를 보다 보면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인지과학자니까 이 미안한 감정이 굉장히 잘 안 나타나는 감정이거든요. 인간 대 기계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얘를 약간 존재화 대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장 큰 매너가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감정이입. 특히 얘는 아직까지 동글뱅이 그냥 빈대떡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인간화 점점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사실 일부 성인 산업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 써가지고 성인용품 만드는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고 연인 관계, 가족 관계, 구성원의 관계가 얘로 인해서 또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적인 것도 변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간에. 교수님 인지과학자여서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면 왜 미안하다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AI가 뭐 기능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주로 많이 쓰지만 컴퓨터가 가부가 걸리거나 한다 해서 그렇죠. 미안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장고가 청소기, 건조기 돌아간다 해서 미안하다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안 드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왜 얘한테는 미안하다 감정이 드세요? 제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게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런가? 이성적으로는 알죠.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는 게 뭐냐고 정의할 때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바이오 기반이거든요. 유기체, 지능이 있고. 근데 얘는 유기체도 아니고 인간처럼 지능이 없는 건 맞아. 네.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자꾸 얘를 살아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서운 지점이긴 하죠. 예. 자, 지금 그 감정이 생겼다 그러셔서 영화 그녀, 저 봤었는데 그것처럼 인간이 그럼 휴머노이드야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세상도 가능한지랑 플러스 만약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허도 그렇고 또 영화 약간 실제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는 영화 중에 엑스마키나라고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약간 섬찟하지만 되게 네. 묘한 감정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가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일례로 사람들이 많이 지적한 거 궁금해요. 아니 무생명체 기계인데 인간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는 호르몬 변화도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친밀감도 생겨야 되고 그렇죠. 서로 헌신도 발생해야 되고 네. 이 세 가지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랑의 3요소거든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실험을 해보면요. 동글뱅이 로봇한테다 털 같은 거 씌워놓고서 대화하면서 만지게 하는 실험이 있어요. 쓰다듬어. 우리 강아지를 보통 이렇게 만지잖아요. 쓰다듬고. 그러면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인간끼리 스킨십 할 때처럼. 로봇으로 그런 실험을 해도 똑같이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요. 인간한테. 그리고 또 인간하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청소기 미안하다고 했죠. 이게 웃긴 게 로봇이 다가와서 나한테 말을 해. 나는 예를 들어 이름이 로키고 너 나한테 시킬 수 있는 거 있으면 시켜 라고 할 때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얘를 좀 더 정중하게 대하고 이상한 걸 덜 시키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런 게 결국 쌓이게 되면 사랑이나 감정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매력적인 뭐 이성처럼 만들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도 인간은 얘를 존재처럼 인식하고 친구, 동료, 약간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 충분히 지금 실험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인간의 손길이나 표정, 감정을 휴머노이드는 얼마나 시스템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 경계랑 한계는 지금 어딜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미국이나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휴머노이드가 뭐 여러분 유튜브 다른 채널 보셔도 뭐 팔다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머리통은 있지만 눈, 코, 입은 없는 이런 게 주로 보이거든요. 근데 기술만 놓고 보게 되면 인간의 피부 톤이나 표정까지도 이미 연구가 꽤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좀 더 비용이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연구한 건 인간처럼 얼굴 근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로봇도 이미 나오긴 했어요. 근데 요거를 굳이 만들어 놨을 때 잘못하면 인간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집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거나 뭐 일을 해, 대화를 해. 그럼 상대방이 진짜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너무 사람 같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집에서 내가 되게 자유롭게 혼자 뭐 빨가도 벗고 편하게 다 돌아다니고 싶은데 너무 사람 같으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죠. 쳐다보면 왠지 날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제한적인 영역에선 어떤 뭐 자폐증을 치료한다라든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말동무를 한다라든가 이런 환경에 실험을 해보게 되면 또 효과는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이 없어서 안 한다기보다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한테는 주로 약간 금속성의 로봇이 조금 더 인터넷에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로봇이 이제 그렇게 인간처럼 돌아다닌다 만약에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눈에는 센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자율주행의 카메라나 뭐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그 로봇이 보는 세상이 보일 것이고 거기에 우리 이제 가정에 있는 거니까 우리 프라이버시한 장면들이 다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해킹이 된다든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100% 안전하지는 또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로봇 청소기들도 그런 케이스가 나타났죠. 뭐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중국제 로봇 청소기에 미국에서 나왔던 많은 케이스들이 누군가 해킹을 해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인종차별적인 욕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로봇 청소기의 상당수가 사진 찍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사진 찍어 보내주거든 저한테도. 요건 따뜻한 씬인데 나를 찍어갖고 또 제 3자한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뭐 속옷만 입고 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편하고 가깝게 다가오는 건 물론 좋은데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솔직히 그렇게 충분히 안전하진 않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 보안 부분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실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보안이 누가 뚫으려고 하면 진짜 쉽게 뚫을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사실 개인의 그런 걸. 예를 들면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것도 전 나 같은 노트북 연결을 와이파이를 진짜 거의 연결 절대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해킹이 되면 일이 커지는데 공공에 쓰는 와이파이를 어쨌든 비번이 걸려 있어도 사실 그런 뚫으려면 굉장히 쉽게 뚫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보안을 한다 해도 좀 쉽지 않은 영역 같은데요. 개인이 집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산업이 활성화되고 보급이 늘어나다 보게 되면 정부가 지금 뭐 우리나라만 놓고 보게 되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데이터 3법이다 해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좀 더 특화된 법률도 생기고 또 민간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뭔가 인증해주거나 보증해주는 서비스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 산업이나 법들이 또 체계화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초창기니까 좀 약한 건 맞고요. 자, 다시 좀 빅테크로 가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여쭤보면 그럼 젠슨항 엔비디아 CEO죠.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은 휴머노이드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있죠? 일단 젠슨항을 보면 올해 CES에서 재미난 말을 던졌어요. 올해 이제 뱀 가죽 잠바 입고 나왔는데 1,5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분이 던졌던 말이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거의 왔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말로 해석이 되냐 하면 원래 이 AI 역사가 한 7, 80년 되거든요. 근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뭐 이거 뭐 그렇게 쓸만한 게 아니다라고 봤는데 챗 GPT 나오면서 갑자기 너무 순식간에 확 좋아졌잖아요. 이것처럼 로봇의 역사도 되게 길어요, 사실은. 인간은 오토마타라는 개념으로 문학적으로 보면 200년 전 작품에도 로봇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계속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젠슨항의 예측이 그겁니다. AI가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로봇도 갑자기 퀀텀 점프에도 확 좋아지는 게 조만간 나타난다. 그래서 젠슨항은 대표적인 이제 그거 비전을 갖고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을 학습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공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규모가 크냐 하면 로봇이 이제 인간의 몸 동작을 센서 같은 거로도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편리한 건 영상 자료로 학습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영상 플랫폼에는 2천만 시간 분량의 인간 동작 작업 그 영상들이 있어요. 2천만 시간 제가 계산해봤더니 인간이 하루에 8시간씩 넷플릭스 본다라고 할 때 대략 한 6,000년인가? 봐야 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너희가 로봇 학습에 쓰게 되면 이것도 무료로 풀기 시작하는 거니까 로봇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뭐 10억대, 100억대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저는 모빌리티 기업도 맞지만 테슬라 안에도 휴머노이드 투입을 할 것이고 그거 하는 이유 자체가 테슬라의 그 어떤 자동차에 대한 생산 효율이나 그런 것도 증가시키겠지만 여기서 학습된 옵티머스 로봇들을 다른 산업 분야에 판매하거나 렌트해 주는 거 또 민간 분야나 개인 산업 분야로 개인 가정까지 보내는 거 모빌리티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자동차의 대수라는 건 지금 이미 시장이 포화가 돼 있고 원래 있던 기업들하고 다 경쟁하는 마켓이에요. 로봇은 이제 개혁이다 보니까 시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는 제가 조만간 이제 모 기업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꿈에 대한 것도 가가지고 같이 이제 자문하고 할 건데 그 기업도 약간 국민계통 기업이 이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왜 최근에 자꾸 자동차보다 로봇 얘기를 많이 할까? 근데 저는 그가 휴머노이드 시장이 더 크고 장기적인 마켓이라고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기술은 지금 누가 앞서고 있고 어느 국가의 시장이 가장 크게 발달했는지랑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들은 어떻게 이거 하고 있나요? 일단 좀 아쉬운 얘기를 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보통 세계 로봇 분야, 휴머노이드 분야에 3, 4위 정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 안 한 건 아닌데 그 몇 년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격차가
격차가 좀 전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몇이 좀 되는 건데. 뭐 순위를 따진다면 솔직히 5위권 안에 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위, 2위는 미국, 중국인가요? 미국, 중국인 것 같고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유럽의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런 거가 있죠. 중국은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그걸 했던 게 좀 관찰이 됐는데 일례로 뭐 독일이나 다른 미국 쪽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은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도록 보냈어요. 사람들을. 국가의 장학금을 공부하게 되면 또 더 좋은 조건을 줘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창업하게끔 그렇게 이제 풍토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차근하게 그걸 빌드업 해나간 겁니다. 그 결과 보면 현재 100%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완성도가 높은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 게 중국하고 미국 쪽이에요. 또 일본도 잘해왔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런 발전 속도가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가속을 붙였는데 그 속도를 예전 속도로 계속 좀 따라하다 보니까 격차가 조금 생긴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저는 중국하고 미국 쪽이 가장 좀 확실한 투탑이군요. 투탑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현재까지 세팅된 것만 보면 미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 있죠. 속도를 보게 되면 전 중국이 좀 추월할 가능성이 또 있다. 왜냐하면 그냥 단편적인 예지만 올해 중국이 1월 달에 또 공개된 거 시설 중에 로봇 학교가 생겼어요. 로봇 학교는 이제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술자리에서 그럼 내가 가서 로봇을 배우는 거냐? 그런 학교 딴 데도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이 가는 학교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휴머노이드 만들어 왔는데 얘가 가정집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되면 가정집 업무는 해요. 근데 집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우리 주인이 피자집도 해. 피자집 데리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일로 일부 중국 로봇들은 패킹을 하게 되면 여행용 캐리어에 들어가요. 팔다리가 딱 접혀가지고 통아저씨처럼. 그럼 질질 끌고 가서 피자집에 풀어올 수가 있어. 근데 얘는 피자집을 학습한 로봇이 아니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에 생긴 로봇 학교는 한 100가지 정도의 유즈 케이스를 로봇이 가서 학습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걸 학교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방면을 노력하다 보니까 되고 있어요 이미. 제 지인들도 그 다녀왔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어설픈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치고 나가는 건 맞다. 그럼 중국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이유랑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초창기에는 약간 궁금해서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를 굳이 그렇게 뭐 공장에 보내기보다 그냥 노동력을 잘 활용하면 될 텐데 근데 중국 정부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국 내도 인구는 감소 추세가 들어왔다. 또 하나는 중국은 당연히 글로벌 넘버원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 보니까 자국의 특성을 어떤 육체적인 노동 기반에서 지식 기반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국민들은. 근데 또 밑에 있는 생산 환경을 포기하긴 싫으니까 현장 생산직에는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해. 우리 국민은 점점 지식 동네로 올라가. 그러면서 우리의 로봇이 또 전 세계에 들어가. 이런 모델을 장기적으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산업 구조를 또 물리적인 생산 인프라 기반에서 지식 노동 기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환으로 휴머노이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빅테크 중에서는 이 로봇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전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 뭐 그런데 물론 로봇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애질리티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겉으로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묶어보게 되면 그 두 기업이 가장 많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로봇을 직접 생산해내는 기업은 뭐 주식이라는 걸 투자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차라리 그런 데보다는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진 곳이 더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게 휴머노이드에 어떤 들어가는 뭐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완성품에 보통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완성품 만드는 기업 중에 단독으로 상장된 기업이 사실 별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산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기업 중에 피규어라고 하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데 몇 년 역사도 안 됐고 이 기업의 지분을 예를 들어 뭐 MS나 뭐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럼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 MS에 투자할 것이냐? 근데 MS의 전체 밸류 중에는 0.0 몇인가밖에 또 안 돼. 근데 또 이 피규어라는 회사에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를 못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는 있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뭐 홍콩 증시에는 일부 상장된 기업이 있는데 또 직접 완성품이 아직 독립된 상장 기업이 드물다 보니까 그 투자할 때는 조금 어려움은 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IT적인 측면에서 인류를 바꾼 혁명이 뭐 예를 들면 그 인터넷, PC,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크게 한 두세 가지가 뭐가 있는 거죠? 가장 근거리에 있던 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혁명이고 그 이전엔 뭐죠? 그 전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인터넷 혁명. 네. 그 전에는 그냥 산업 혁명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전에 뭐 디테일하게 보면 정보화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제 묶어서 정보화 혁명이 있었고 산업 혁명이 있었죠.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
근데 이제 정보화 혁명에서는 그 정보화는 사실 지능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틀로는 몸의 혁명이 산업혁명이었고 인공지능까지 묶어서 디바이스랑 AI 묶었을 때 지능혁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둘 합친 거죠. 몸의 혁명이었는데 지능혁명을 엎어 써가지고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예, 요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사실 생긴 산업도 많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게 사실은 뭐 애플 같은 기업도 구글 같은 기업도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하면 스마트폰 혁명을 넘어설 정도의 파급력도 있을까요?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새롭게 디벨롭 되고 있는 산업 모델을 보면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가 아직은 비싸거든요. 그럼 요걸 또 파이낸싱 측면에서 재밌게 좀 관찰했던 게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휴머노이드를 렌탈해 가라. 근데 사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안 써요. 휴머노이드를 하이어하라고 그래요. 고용. 당신이 만약에 소규모의 공장이야. 한 10개 정도의 휴머노이드가 필요해. 그러면 데리고 가서 학습을 시키는 것도 불편하고 한 마리 몇 억을 투자해서 구매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럼 우리가 휴머노이드 하나당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대면 1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해. 고용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이 비즈니스 모델로 디벨롭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거 아예 없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휴머노이드를 학습을 시켜주는 것도 중국 같은 경우에 학교도 있다라고 했지만 학습 데이터를 디벨롭하고 그거 검증해주는 것도 이제 산업화되고 있고 너무 많은 산업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되시냐 하면은 로봇인데 스스로 판단하고서 무한정 일을 할 수 있고 학습 속도가 빠른 새로운 노동자가 등장했어. 이들을 팀을 짜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새로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디벨롭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약간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해봤어요. 놀이동산. 전 놀이동산을 좋아하는데 놀이동산 중에 웨스트월드라고 해서 놀이동산과 관련된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개인이 이제 가게 되면 서부시대 놀이동산이에요. 근데 놀이동산은 드라마 이야기지만 100% 휴머노이드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나를 뺀 몇 명만 뺀 나머지는 다 휴머노이드인데 이들이 서부시대처럼 역할극을 하고 있고 나는 그럼 마치 타임머신 타고 서부시대 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이 작품이 나온 게 첫 작품이 5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지금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거의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가게 되면 뭐 그쪽 컨텐츠 중에 스타워즈와 관련된 로봇들이 이미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놀이동산에. 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를 한 번에 100대 200대 파견을 해가지고 인간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환경도 디벨롭이 될 수 있죠.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부자들을 위한 시장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없던 마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양한 모델들을 디자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휴머노이드 교수님 출간 책에 따르면 10년에 60조 달러 규모가 된다고요? 사실 저도 이 숫자가 너무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자료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발표했던 60조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2023년 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보다 한 20배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GDP 합친 것보다도 커요. 그만큼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숫자를 크게 보지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도 이게 거의 뭐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이나 뭐나 합친 것보다 더 파괴력이 큰 정말로 몇 단계를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파괴력이 크려면 결국에 많은 분들이 써야 할 텐데 휴머노이드 보급 쪽에 과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까요? 초반에는 아마 산업 현장 대규모에서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는 직접 아니지만 뭐 종업원이 1000명, 2000명 고용하는 공장이야. 또는 물류센터야. 근데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해. 초창기는 이렇게 되겠죠. 휴머노이드가 500대 들어가고 인간이 200명이 일하면서 서로 보완을 해줘.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휴머노이드가 600대가 들어가서 인간은 관리자 10명만 남아있어. 근데 이런 게 이제 유지 케이스가 여러 개 생성이 되다 보게 되면 작은 쪽 도메인에서 점점 더 확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속도의 문제예요. 저도 이걸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막 언급했던 젠슨왕의 꿈이나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봤을 때는 이게 뭐 30년, 40년 후에 나타날 일은 분명히 아니다. 그 정도 후에 나타날 일이면 중국 정부가 미쳤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리도 없고 젠슨왕이나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사업 계획을 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지 않을까. 5년 이내에 굉장히 재미난 시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이런 혁명에 가까웠던 것들이 뭐 PC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예측한 것과 미래에서 현재 살아보니 이제 우리가 실제 피부 느낀 게 다를 텐데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모든 국민이 쓸까 생각하지 않았지만 PC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이제는 없는 사람이 없는 정도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점에서 만약에 판단하니까 너무 쉬운 거긴 하지만 PC가 없는 거는 스마트폰 없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영역 같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어쨌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족을
가족을 꾸렸을 때 어딘가를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 세 가지는 그냥 필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은 물론 이게 또 로봇이 지금은 발전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래에도 모두가 꼭 스마트폰은 자동차처럼 다 가져야 되는 필수일까?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옵션의 영역인가 필수의 영역인가에서는 지금은 옵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면 가격도 굉장히 비싸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모건 스탠리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커지려면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필수 영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에 대해서. 일단 국내를 보게 되면 삼성하고 LG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연구를 박차를 가고 있죠. 삼성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회사도 더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 속도는 좀 늦긴 해요. 출발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세탁기를 만든 회사가 금성이에요. 지금 LG전자. 한 50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 비싼 장비를 왜 사냐. 손빨래 하면 되지.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집에서 없어졌을 때 가장 피지컬하게 임팩트가 큰 게 세탁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언제 하고 있어. 이게 세탁기를 없으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측정해봤더니 3-4시간 동안 빨래를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손목 나가게끔. 근데 그게 없을 때 살았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이게. 맞아. 근데 세탁기가 있기 전에 또 어떤 면허가 있었냐면 세탁기가 없었을 땐 옷을 덜 샀어요. 그걸 빨래주기가 길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옷도 많고 빨리빨리 갈아입잖아요. 세탁기 없어서 절대 못 가요. 근데 저는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귀찮은 거 조금씩 내가 몸으로 하지만 얘가 들어와서 다 해주고 내가 말동무가 필요하면 말동무도 해주고 어학이 필요하면 얘가 영어로도 대화해주고 막 해. 근데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서브스크리션 서비스로 받았는데 100만 원 생각보다 작은 돈이 아닌데 빼버려. 그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숫자를 맞춰가겠죠. 어느 정도의 가격대면 사람들이 이거 수용하고 락인돼서 못 도망갈까. 아직까지 락인 포인트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또 비상하게 그걸 맞춰갈 거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럼 휴머노이드 시장 열릴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나 기술은 뭔가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래도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관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성품 만드는 기업들이 같은 뭐 몇백 개 있지는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몇십 개 기업 안에서 완성품이 형성이 되고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완성품 휴머노이드 하나 만들려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허도 많이 걸려 있고 또 하나는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도 길기 때문에 좀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뭐 수백 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자동차 벤더가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벤더는 정말 몇십 개 이내거든요. 휴머노이드 마켓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최소한 2-3개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고전은 할 것 같다. 냉정하게 보면 그 생각도 없을 때 완성품 만드는 기업들 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을 이제 뭐 산업 분야건 가정 쪽으로 디플로이 하는 거 어떤 서비스 모델 디자인해가지고 풀어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델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과거에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뭐 렌트카다 뭐 소카도 있고 보험 서비스도 있고 자동차 AS 마켓도 있고 자동차 하나 때문에 파생된 산업이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휴머노이드도 생기게 되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보험,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디벨롭 될 거예요. 이런 거를 턴키로 잘 묶어갖고 이제 디벨롭하는 기업들. 크게 두 축으로 갈 것 같아요. 본체를 잘 만드는 기업, 서비스 모델 잘 만드는 기업. 완성품과 서비스. 완성품은 지금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굳이 우리나라에 끼운다면 뭐 알려진 기업들은 어디가 이 완성품과 서비스에는 좀 후보군들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뭐 대기업은 삼성하고 LG가 하고 있고 삼성이 또 레인보우라고 해서 옛날 휴보 만들었던 그 회사 이제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사실 뒤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도 팔 걷어붙이고 뭐 관련 사업부도 만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 따라가진 않을까. 중국은 뭐 유니트리나 유비테크 같은 기업들이 뭐 그런 거 있고 또 미국을 보게 되면 뭐 테슬라, 에질리티. 그다음 사실 뭐 현대가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 거긴 한데 지분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사업장이나 구성원들은 다 또 미국이니까. 이게 뭐 국적을 따지면 약간 좀 애매한 건 있지만 뭐 그런 기업들이 있죠. 예.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게 되게 될까요? 뭐 요즘엔 드론도 옛날에는 그냥 뭐 재미로 촬영하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제 막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일주 정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도 보게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형태는 아니지만 로봇을 이미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원격에서 진짜 군인들이 하는 게 조이스틱 만지는 거예요. 게임 하듯이 전쟁하는 건데 이미 중국은 유니트리의 사족보행 로봇 갖고 전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달 전에 공개된 영상만 봐도 중국 관영 방송에서 공개한 거니까 믿을만 하죠. 캄보디아하고 이제 연합훈련을 하는데 유니트리 로봇을 투입을 했어요. 얘가 이제 50kg대 로봇인데 등에서 소총을 메고 있고 혼자 지형에 상관없이 막 뛰어가서 소총을 메고 이제 발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미국을 보게 되면 다르파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뭐 군사와 관련된 고등 연구계획원 그런 건데 이제 미국 국방 연구를 약간 매니지먼트 하는 기관이에요.
얘네가 발표한 계획이 2030년 정도까지 네. 전장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 미국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사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게 5년 이내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우주 탐사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나사만 봐도 발키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우주 탐사 로봇들을 개발했는데, 우주 탐사 현재 형태만 봐도 인간한테 맞게끔 모든 발사체나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네. 맞춰서. 근데 요거 하나 또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용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를 조금 더 디벨롭하고 학습시켜서 얘를 우주에 보내는 게 편한 거예요. 원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얘들이 가서 뭔가 만들고 디벨롭을 했을 때 네. 인간한테 그 환경 자체가 맞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쪽 연구는 나사나 일부 기관만 하고 있지만 네. 저는 그쪽에도 점점 쓰인다. 나사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발키리 계속 개발해가지고 보낼 거다. 지금은 뭐 범용 로봇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주 탐사 영역에서는 팔만 2개 있다라든가 그렇게 이제 범용 로봇이 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자, 이제 또 어느 순간 챗GPT 시대에서 휴머노이드 시대로 접어드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를 네. 키우거나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10대 중후반이다. 네. 10대 한 10년 있으면 이제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이 국가나 빅테크의 투자가 틀린 게 아니라고 하면 네. 꽤 많은 휴머노이드가 곁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들과 어떨 때 보게 되면 경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수많은 휴머노이드를 잘 거느리고 휴머노이드를 리더십 관점에서 보니 끌고 나가면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불쾌한 케이스지만 휴머노이드한테 때로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일례로 유럽의 일부 회사 중에 럼주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 CEO로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하는데 보조 CEO로 앉혀놓는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임원들이 얘 지시를 일부 받는 것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법적 지위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AI 잘 쓰는 거를, 또 AI 기반으로 사고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데, 네. 새로운 존재의 휴머노이드 시대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계를 맺고, 기존에는 없었던 교육 어떤 역량인데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경쟁이라는 표현 써주셔서, 그럼 결국에 휴머노이드는 인간과의 경쟁인가요? 아니면 공존한 동반자인가요? 그걸 활용한 개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릴 것 같기도 하고요. 공존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경쟁 관계가 안 생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장 물리상 당연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으면 인간보다 때로는 좀 위에 있거나 인간의 역할을 뺏어가는 시장도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인간은 경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시대 변화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서,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이걸 당연히 그냥 새로운 로봇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렇게 나의 입장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투표권도 행사하고 소비자로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휴머노이드가 직업이나 노동 시장 바꾼다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급진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은 지금 이제 AI 때문에 지식노동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마켓이 커지게 되면 육체노동도 대체가 된다. 지식노동, 육체노동 다 빼면 인간은 뭐 할 건데? 근데 뭐 할 건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가 생산을 효율화시키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메꿔주면서 인간이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압박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를 만들어주니까. 그럼 인간은 여기서 더 뭔가 예술이나 창의적인,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증가하는 모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만약 그렇게 해서 휴머노이드가 산업을 밀고 들어오는데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인간한테 밑에 걸 채워주는 구조로 못 짜죠. 또 자본적인 악질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럼 인간은 마치 그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장벽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AI만 놓고 봐도 상담소의 상담사나 그 초급 개발자나 초급 법률가의 시장 자체가 잠식되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오늘 세무사님한테 전달 자료가 있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하는데, 이제 은행이든 어디 전화하면 다 ARS.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이 안 받잖아요. 언제 사람한테 연결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소비자로서 불편한 건데, 현장 노동자는 자기 일자리 뺏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몸을 쓰는 직군으로 점점 넘어간다. 근데 사회적으로 그게 대체는 될 수밖에 없지만, 대체되는 분들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애면되지 않고 더 좋은 일, 멋진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 아직 갈림길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자, 갈림길 말씀해 주셔서, 인류보다 그럼 더 빠르고 정확하고 힘없이 일하는 휴머노이드가 미래에 대체하지 못할 직업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건 있어요. 인간은 내가 창조한 것, 인간이 창조한 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도 만두 좋아하세요? 혹시 만두? 만두 좋아하죠. 만두.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분이 만드는 만두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소비되는 건 CJ 비비고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건 비비고가 사실 명인의 손맛을 기계가 흉내내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렇죠. 이 마켓이 생각보다 작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유명한 할머니 또는 명인들을 만두 찾으러 다니긴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나 백그라운드를 갖고서 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는 계속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가 판단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판사, 휴머노이드 뭐 경영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런 그 판사나 휴머노이드 CEO를 믿고서 내가 살 것이냐 이거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렵거나 윤리적인 걸 판단하는 영역에는 네. 인간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판단이 근데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점점. 휴머노이드 근데 판사 같은 거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우리가 판결을 다 믿지만 대부분 어떨 때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 굉장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를 네. 뭐 가지면서 뭐 그게 뭐 정경유착 생각할 때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뭐 비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차라리 AI가 판단하면 네. 그 누구에게도 결탁되지 않고 공정할 것이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그렇고 마이너리티 네. 리포트도 그렇고 비슷한 유의 영화를 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단건을 보면 야 저렇게 판단하는 AI는 휴머노이드 안 쳐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진짜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수용할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의 판사가 좋다라기보다 그렇게 100% 맡기는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예, 사실 이번에도 한 달 전쯤에 뭐 네. 중국 회사에서 이제 예약 판매 들어가서 네. 구매할까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기본 뭐 배송료나 떠나서 2천만 원 초반대였고 아직까지는 약간 실험실이나 연구실 목적이다 보니까는 네. 용도가 좀 떨어져요. 저도 약간 뭐 예를 들어 다른 거 큰 투자 하나 빼고서 얘를 할까 하다가 그냥 주저주저 했었죠 아직은. 예.